평생을 생선 비린내 맡으며 시장통에서 보낸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 잘 살라고 내 집이며 땅이며 다 내어줬더니 돌아온 건 차가운 길바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죽는 신용을 하고 아들은 고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요. 제가 그날 그 버려진 간이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20년 전 잃어버려 가슴 등어리에 대못으로 박혀있던 제 딸 지영이었습니다. 외제차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던 그 아이를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 정희가 웬일로 살갑게 굴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거실에만 나와도 코를 막으며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구박을 하던 애가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부쩍 기운도 없으신데 공기 좋은 곳으로 바람이나 쐬러 가요. 그 말에 저는 바보같이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철수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지인이 운영하는 아주 좋은 요양 펜션이 있는데 거기서 며칠 푹 쉬다 오세요. 저는 그게 저를 버리려는 수작인 줄도 모르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아껴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철수 이놈은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놈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애들 키우느라 제 손마디가 다 굵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만 했습니다. 딸 지영이를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그 피눈물 나는 날에도 저는 남은 아들 철수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놈은지 마누라 말이라면 사족을 못 썼습니다. 사업한다며 제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잡을 때도 저는 자식 잘 된다는데 아까울 게 없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며느리가 자꾸 거울로 저를 훔쳐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철수는 운전대만 꽉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지나 점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험해지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제가 물었지요. 철수야, 요양한다는 곳이 어디길래 이렇게 멀리 가니? 아들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만 밟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기차도 거의 서지 않는 아주 낡은 간이역 앞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구멍가게 하나 보이지 않고 녹슨 철길만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예약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아들은 제 낡은 보따리를 역 대합실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계세요. 그게 저에게 남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그늘이 내려앉는데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무원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차가운 바람만이 제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이런 곳에 버렸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서 차가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버려졌구나.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공포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다 큰 자식에게 버림을 받다니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 차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들 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간이역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급히 내리더군요.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맞아요? 그 목소리, 비록 세월이 흘러 변했지만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내 딸,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엄마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있던 작은 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죽은 남편이 보낸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버린 그 자리에 잃어버린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영이는 제 남루한 행색과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를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오빠가 엄마를 여기 버린 거야?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놈들이 엄마한테 한 짓 내가 수만 배로 갚아줄 거야. 지영이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부축을 받아 그 화려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간 그 비참한 길을 저는 이제 성공한 딸의 손등을 잡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수모를 어떻게 되돌려줄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지영이의 차에 몸을 싣고 달리는 내내 제 가슴은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버리고 간 그 어두운 길을 억대 소리가 난다는 고급차를 타고 되돌아오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지영이는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놈이 엄마 재산 다 가로채고 구박만 했다는 거 내가 사람 붙여서 다 조사해뒀어.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영이의 매끄러운 옆얼굴만 쳐다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20년 전 시장통 인파 속에서 제 손을 놓쳤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당당한 여성이 되어 나타날 줄이야. 지영이는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호텔보다 더 화려한 거실이 펼쳐져 있더군요. 지영이는 저를 욕실로 안내하더니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일단 씻어. 그 비린내 나는 옷, 그리고 아픈 기억들 다 물로 씻어버려. 저는 지영이가 사준 보들보들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느리 정희에게 구박받으며 눈치만 보던 초라한 노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데리고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벌려고 허리가 휘게 일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가격표도 보지 않고 옷을 고르더군요. 이거부터 저기까지 우리 엄마한테 어울리는 걸로 다 포장해 주세요. 점원들이 저를 향해 회장님, 어머니라도 되는 양 허리를 굽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철수는 제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하며 며느리 눈치 보게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지영이는 저를 제일 좋은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도 단정하게 만져주었습니다. 거칠었던 제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졌고 구부정했던 제 어깨에는 고급 코트가 걸쳐졌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 버린 그 인간들, 자기들이 뭘 잃었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딸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란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차가운 간이역에서 깨달았으니까요. 지영이는 제게 자신의 비서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하는 젊은이는 인상이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이 가져간 재산 법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영이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일단 10억 넣어뒀어. 엄마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 10억이라니 평생 생선 수백만 마리를 팔아도 구경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보다 딸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지영이는 실종된 뒤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악착같이 버텨서 IT 기업을 일궈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일만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누구는 자식이 엄마를 길바닥에 버리는데 누구는 엄마 찾으려고 인생을 바쳤으니 말입니다. 지영이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사업 지금 위태로운 거 알지? 지영이가 넌지시 묻더군요. 저는 아들놈이 사업한답시고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주변의 빚까지 끌어다 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그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어미눈은 못 속이는 법이지요. 지영이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사업체 사실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내면 재미없잖아. 그놈들이 제 발로 엄마 앞에 기어오게 만들 거야. 저는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지영아. 내가 평생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으련다. 내 자식이라고 감싸기엔 그놈들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으니까. 지영이는 제 결연한 표정을 보더니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그쪽 거래처들 전부 끊고 대출 상환 압박 들어가라고 해. 그 비정한 아들놈과 며느리가 앞으로 겪게 될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집에서 보낸 며칠은 꿈만 같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앉아 잃어버린 딸과 마주보고 있으니 그동안 아들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식은 밥물에 말아먹던 세월이 억울해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그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될 거야. 딸아이는 말로만 하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고용한 박 변호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아들 철수와 며느리 정희의 만행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철수 이놈은 제가 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몰래 명품 가방을 사 모으고 친구들 앞에서는 효부 노릇을 하며 제 험담을 일삼았더군요. 박 변호사가 들려준 녹취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인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건지 몰라. 비린내 나서 환기하느라 죽겠다니까.
이번에 산속에 떨구고 오면 진짜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해준 결혼식이었고 지들 살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철수놈은 그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짐이나 잘 챙겨둬.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분노로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그 유통계약, 사실은 우리 회사 자회사랑 연결된 거야. 지영이는 이미 아들놈 사업에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계약하려는 상대가 잃어버린 동생의 회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큰 돈을 벌 생각에 부풀어 있었겠지요. 저는 지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영아, 한 번에 끝내지 마라. 그놈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었을 때 발밑이 낭떠러지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구나. 지영이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일단 오빠가 우리 회사랑 계약하려고 안달복달하게 만들게. 제 발로 엄마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날 이후 지영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철수에게는 대박 계약의 기회가 온 것처럼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철수는 그게 제 신세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와 함께 축배를 들며 좋아했겠지요. 제가 그 차가운 간이역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을 놈들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철수야, 정이야. 너희가 버린 건 늙은 노파가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던 마지막 행운이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사이다 같은 복수는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지영이가 놓은 덫은 아주 치밀하고 달콤했습니다. 아들 철수놈은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유통사가 지영이가 소유한 거대 IT 계열사의 핵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기뻐했겠지요. 철수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내가 버린 어미가 그 계약서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면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지영이의 사무실 한쪽에서 아들놈의 회사 근황을 보고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창고를 넓히고 직원을 뽑아야 한다며 안 그래도 빚더미인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지요. 며느리 정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직 계약금은커녕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인데 벌써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양온 동네에 자랑질을 하고 다녔더군요. 우리 그이가 이번에 대기업이랑 손을 잡았잖아. 이제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는 떠날 거야. 박 변호사가 가져온 며느리의 SNS 사진 속에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따며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산골 간이역에 버린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의 말입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데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가실 날 없이 일하며 지들 입에 고기 넣어줄 때 이놈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악마의 짓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이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지금 사채까지 손을 댔어. 이번 계약만 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믿고 있나 봐. 아들은 눈앞에 황금 덩어리에 눈이 멀어 그게 자기를 집어삼킬 괴물의 입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그 계약서 도장은 언제 찍는 거니? 지영이는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야. 오빠가 우리 회사 로비로 직접 올 거야. 물론 대표인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실무팀장을 만나러 오는 줄 알고 있겠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나가기로 말입니다. 아들놈이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어미가 나타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영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박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금요일 미팅 장소, 대표실 직속 회의실로 변경해. 그리고 보안 요원들 배치하고 엄마가 들어오실 타이밍 완벽하게 맞춰.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지영이가 사준 가장 비싸고 우아한 정장을 꺼내 두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버린 그 길바닥에서 나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돌아왔단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요. 철수와 정의, 너희가 꿈꾸는 그 화려한 미래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정성껏 골라준 짙은 감색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날 간이역에서 입었던 낡고해진 스웨터는 이제 지영이 집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투박했던 제 손에는 지영이가 선물한 세련된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받던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품 있고 당당한 성공한 기업가의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이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오늘 오빠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날이 될 거야. 우리는 지영이의 회사 본사가 있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지영이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그 당당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딸을 잃어버리고 20년을 피눈물로 보낸 제 세월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미팅 시간인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지영이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김철수 사장님 일행이 도착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대표실 안쪽에 마련된 비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철수와 며느리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에는 보지도 못하던 비싼 옷을 빼입고 입이 귀걸이에 걸린 채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연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실무팀장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팀장님, 이번 계약을 위해 저희가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창고도 대폭 늘렸고 인력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옆에 앉은 정희는 이 으리으리한 사무실이 마치 곧 자기 것이라도 될 양눈을 반짝이며 구경하더군요. 저 비열한 웃음, 저 가식적인 몸짓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 저를 산속간이역에 버리고 올 때도 저런 웃음을 지었겠지요. 엄마가 추위에 떨고 있을지 굶고 있을지는 안중에도 없던 그 악마 같은 얼굴들을 보니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이가 마이크를 켜고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약서 확인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직접 들어간다고 전하세요. 팀장이 서류를 내밀자 철수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만 찍으면 수십억의 매출이 보장되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탈출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도장을 찍기 직전 팀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운이 좋으시네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이 계약을 최종 승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철수와 정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과 기쁨이 섞인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세상에 대기업 대표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직접 만나준다고? 이거 완전 대박이야. 그때였습니다. 지영이가 문을 열고 위엄 있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철수와 정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허리를 폴더처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들이 김철수 사장과 이정희 씨입니까? 지영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떨며 지영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20년 전 실종된 제 동생 지영이와 너무나 닮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은 평소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어머니는 잘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와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 공기 좋은 지방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다. 철수의 거짓말이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저희가 매달 거금을 들여서 최고급 시설에 모셨거든요. 효도는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뻔뻔한 대답에 지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비밀 회의실 문을 열고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철수야, 그 최고급 요양원이 혹시 간이역 벤치였니?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철수와 정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짓골로 버려졌던 어미가 눈부시게 화려한 모습으로 대기업 대표 옆에 나타났으니 심장이 멎을 만도 했겠지요. 철수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정희는 뒷걸음질을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철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내가 버린 내 애미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왔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계약서, 그 주인이 바로 내가 버린 내 딸 지영이고 이 회사가 내 딸 회사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영이는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방금 확인했네요. 당신들은 사업 파트너로서의 자격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걸. 이 계약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 회사 이름 팔아 끌어다 쓴 사채며 대출금, 오늘부터 우리 법무팀이 전부 회수 절차 들어갈 거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마누라가 시켜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희도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만지며 비굴하게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계약만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날 나도 너희를 내 자식에서 지웠다. 지영이가 보안 요원들을 불렀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죗값을 치르는 긴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철수와 정희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겨우 시작이야. 저들이 엄마에게 준 고통, 법의 테두리 안에서 10배,
100배로 돌려받게 할 거야. 딸아이의 말대로 그날 이후 아들 철수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이가 운영하는 대기업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은 업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철수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매일같이 철수의 사무실과 집으로 험악한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며느리 정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가구들 위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제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지영이한테 말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은 죽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존속유기와 재산 가로채기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넘겨줬던 집과 땅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놈은 자기가 준 돈으로 요양원에 모셨다고 끝까지 발뺌했지만 간이역 근처 CCTV와 지영이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철수와 정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두르던 모습은 간대없고 초췌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판사 앞에서 선처를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아들놈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 역시 유기방조죄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어. 저는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영이와 함께 못다한 세월을 채워가려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믿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괴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남긴 채 말입니다. 그동안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부디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